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23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네, 벌써 1월 달도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신문 기사로 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경에서 가져왔고요. 첫 번째 기사가 대기업 직원 300만 명 돌파, 사상 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취업자 비중이 2018년만 하더라도 9.4%였는데 지금 10.9%까지 올라왔네요. 자, 국내 대기업 취업자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고 구직자 사이에서 대기업 선호도가 높아진 데다가 코로나 기간에 대면 업종이 많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고용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20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1년 새 8만 9천 명 증가한 308만 7천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네요. 대기업 근로자가 3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2004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대기업 직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 자영업 포함입니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대기업 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에는 8.6%였네요. 10년 전에는. 그리고 지난해에 10.9%로 2.3%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는 1536만 7천 명을 기록을 했네요. 저희 회사도 중소기업이죠. 11명 있으니까요. 중소기업 취업자가 1536만 명. 그리고 대기업 취업자 수는 308만 명. 그렇군요. 308만 명이 전체 10.9%에 해당이 되니까 전체 근로자 수가 3천만 명 정도 된다 그죠? 경기 둔화에도 대기업 채용이 안 줄어 삼성전자 직원이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대기업 가운데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2만 4,070명으로 규모가 가장 컸고요. 이는 1년 전보다 6,166명이 늘어났네요. 현대차는 직원이 7만 1,520명으로 전년 대비 847명 증가했고 기아는 3만 5,438명 그리고 LG전자가 3만 4천명, 하이닉스가 3만 2,200명, 대한항공이 17,839명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현대차가 7만 1,500명인데 기아가 3만 5,400명? 기아 자동차보다 현대차 직원 수가 2배나 많다 그죠? 2배나 많은데 시가총액은 지금 그러지가 않은데요. 현대하고 기아의 시가총액 비중이 좀 확인을 제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이렇게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현대차가 38조 8천억 39조 거의 40조 기아가 35조 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작년에 기아차가 현대차보다는 주가 상승률이 항상 좀 올라갈 때 보면 더 좋습니다. 작년에 기아차가 얼마 올랐냐면요. 68% 올랐어요. 거의 종가 고가였기 때문에 장중에 70% 기록하긴 했었는데 68% 올랐고요. 현대차가 작년에 주가가 얼마 올랐냐면 34.77, 35%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 수 대비해서도 확실히
현대차가 2배나 많고 그죠? 매출 사이즈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매출액이 142조, 예, 영업이익이 거의 9조 8천억 나오면서 거의 10조 가까이 나왔고요. ROE가 9.36, 네, 이렇게 나왔는데 기아는 얼마가 나왔냐면요. 매출이 86조. 그러니까 현대차보다 매출 수준은 140조 대 86조, 예, 이렇게 나오는데 기아가 ROE가 14.57이나 나옵니다. 15% 가까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현대차가 10조 가까이 나왔는데 기아가 7조 2천억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면 요게 22년 기준입니다. 23년 지금 4분기가 이제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23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기아차가 12조 정도,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9조 3천억인데 12조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100조 매출에 12조 나오니까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12%, 11.9% 나오면서 테슬라, 뭐 도요타, 폭스바겐 다 제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60조 매출에 15조 4천억 정도, 네, 이익이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이 9.5%까지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현대차가 15조, 그리고 기아가 12조.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실질적으로 직원 수 대비, 네, 직원 수 대비 기아가 잘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저도 직원 수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는 그동안에 몰랐었는데 매출하고 이익하고 뭐 영업이익률 뭐 이런 것만 계속 체크를 했었는데 현대차가 기아보다도 직원 수가 2배가 많네요. 네, 이러면 또 어떤 댓글이 달릴지 조금 상상이 되는데 노조 문제 아마 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1,536만 명, 영세기업 5인 미만은 996만 2천 명이나 되네요. 5인 미만, 예, 거의 1,000만 명 정도 된다, 그죠?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 수 증가율은 1.1%에 그친 반면 대기업 증가율은 2.9%를 보였고 구직자 사이에서 대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안정적인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채용 규모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방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대기업 취업자 수만 보더라도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때 빅7 종목 중심으로 미국은 팡 기업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불황 속에 아니면 최근처럼 뭐 소프트 랜딩, 미국이 이제 그동안에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도 고금리 속에서 이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이 고금리 속에서 버티기가 쉬울 거 아닙니까? 현금도 많고 걔네들은 현금이 많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이자 수익이 또 늘어나겠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뭔가 이 불황이 경기가 업앤다운이 있을 때마다 다운에서 대기업이 망하느냐,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영세기업, 중소기업이 많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미국은 러셀 2000보다는 나스닥 100이 수익률이 월등하게 좋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기업 취업자 수가 늘어난다는 말은 대기업은 계속 이렇게 외형이 확장이 되고 있고 뭔가 비즈니스 거리랑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자신이 있으니까 계속 사람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핵심 우량 기업 중심으로 그렇게 투자하라고 늘 강조드리는 이유가 갈수록 뭐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업황이 과거하고 이 좀 많이 달라진 게 예전에는 이 비즈니스 사이클에 따라서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면 이 중소기업까지 이 떡고물이 쫙 이렇게 낙수 효과가 일어나면서 다 같이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경기가 좋아져도 결국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든지 이 어마어마한 글로벌한 다국적 기업들이 오히려 좋아져요. 경기가 좋아져도. 걔네들이 아마존이 뭐 웬만한 거 다 팔고 그죠? 대기업들이 뭘 다 하다 보니까 네이버만 하더라도 이 네이버 생태계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서 계속 중소형주가 이 차별화가 러셀 2000하고 미국의 S&P 500하고 나스닥 100의 주가 차별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벌어질 거다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4년 후면 1가구 2인 주택 공급 공식을 깨야 진화하는 주택시장. 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를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구조 변화 때문이다. 주식하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 변화. 네. 우리는 또 그 변화 사냥꾼이 돼야 됩니다. 변화 사냥꾼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변화에 끝물 쫓아가는 사람이 되면 큰일 납니다. 사실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안 좋은 게 지난 주말에도 저희 고객이셨던 교수님 만났는데 어떤 분을 데려오셨는데 참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박사까지 하시고 하신데 포멀 현상에 주식을 산 작년에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장기 투자 관점으로 내가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살 거다 하시는데 저도 바이언 딥스 좋아하잖아요. 네, 우리 핵심 우량 기업이 마이너스 30%, 40%, 50% 이래 떨어지면 사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살 때 기준은 딱 하나 있습니다. 좋은 우량 기업을 그것도 핵심 우량 기업을 싸게 요 원칙 하나만 지켜도 평생 주식으로 돈 벌거든요. 근데 이 핵심 우량 기업에서 거기서 이제 많이 갈립니다. 이 기업이 핵심 우량 기업인지 아닌지는 영업이익률이 말해준다 했잖아요.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는데 핵심 우량 기업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그 비싼 가격에서 주식을 계속 나는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21년도에 8만 원, 9만 원에 사신 분들이 나는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살 거야 해놓고 5만 원대 6만 7천 원 밑에서도 겁나서 못 산다고 했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도 겁나서 못 사는데 뭐 그런 기업들을 그렇게 살 수 있을 건가.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보고받은 게 저희 고객분 중에도 저희한테는 3억 5천 맡기셨는데 개인적으로 주식 하시면서
작년에 오버슈팅했던 기업의 주식들을 아주 저희한테 맡긴 금액의 한 4배 이상 5배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를 보고를 받고 되게 좀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주식들이 다시 1, 2년 아무리 기다려도 뭐 3년 안에 다시 전고점 돌파, 핵심 우량 기업은 전고점 돌파한다 그랬잖아요. 3년 안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한 7년에서 10년 뒤에 그 기업이 살아남아서 압축됐을 때 다시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한 10년에 한 번 있을 수는 있는데 당장은 올해만 하더라도 짝수에다가 대선이 있는 해고 올해 강한국 작가가 코스닥 짝수해 5월에서 10월은 원수한테도 차마 권유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도로 그 올해 8, 9, 10월 달에 좀 시장에 특히나 작년에 좀 거품이 있었던 주식들은 올해 8, 9, 10월 달에 정말 안 좋을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되게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소신을 갖고 그렇게 어떤 가격을 얘기를 해도 그런 것들이 다 왜곡돼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강 작가가 그랬잖아요. 내가 주식을 사면 원숭이가 된다고. 그래서 강 작가도 스스로 주식을 사기 전에 이미 계획을 다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퀀트 베이스에 의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주식을 사면 원숭이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정말 그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아유,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3,000% 빠졌죠. 네. 자, 변화 얘기하다고 그렇게 됐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357채였던 1000명당 주택수는 22년 430채로 12년 만에 2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 기간 매년 주택 공급은 증가세였고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336채에서 396채로 18% 증가했고 인구 감소한 심각한 지방에서는 인구당 주택수 변화율이 수도권보다 높았습니다. 자, 이로써 1가구당 구성원 수는 급감을 했는데요. 2010년만 하더라도 1가구당 2.8명이었는데 22년에 지금 2.3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12년 사이에 0.5명이 줄어든 추세를 고려를 하면 2030년부터는 1가구당 구성원 수가 평균 이제 2명에도 못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는 인구 변화율과 주택 공급률이 2022년 추세를 그대로 따를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실제 가구당 구성원 수가 2명 아래로 쪼그라드는 것은 2028년이 유력하게 거론이 된다고 하고요.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새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이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면서 업계도 내실 있는 주택 공급 기조에 맞춰서 나갈 전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1, 2인 가구를 겨냥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도 소형주택 공급에 맞춰서 규제가 완화되는 분위기고요. 정부는 중심 상업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 즉 주택 100%로 짓는 안을 허용할 방침이고 오피스텔에도 발코니를 설치해서 쾌적한 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한 대형 시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늦어도 올 4월까지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야만 총선 후 새로 꾸려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된다면서 늘어나는 1, 2인 가구 수요부터
흡수해야 건설사도 현재의 위기를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동산에 투자하시더라도 이 인구 구조의 변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집을 보러 한 7채를 집 보러 다녔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우리나라의 대형 주택이 주택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분당에 뭐 로얄 팰리스 뭐 이런 데도 가보고 저희 아들 친구가 살고 있어가지고 되게 럭셔리하더라고요. 뭐 다 큰 평수, 80평 이상.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2008년 12월 말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다 보니까 은행들조차도 자금을 확보하느라 돈을 못 빌려줬습니다. 은행채가 뭐 8.5%에 발행이 됐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뭐 다행히 그때 집을 못 샀는데 그때 제 동생이 결혼을 했고 그 다음 해에 어머니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큰 집에 저희 뭐 부모님 49평에 살고 계셨는데 이제는 너가 아버지랑 둘이 사는데 49평이 너무 넓다. 그래서 작은 집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말씀을 딱 하시는 순간 큰일 날 뻔했구나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저희 어릴 때 어머니가 가게 하시고 아버지 회사 가실 때 그 뒤에 가게 뒷방에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8평이었다 그러더라고요. 8평에 4명 살다가 나중에 제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가게 뒷방에서 살면서부터 저희가 삼형제다 보니까 덩치가 계속 커지잖아요. 저희 형님, 저희 동생은 전부 키가 183 이상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키가 180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집을 8평에서 계속 늘렸던 거죠. 늘려가서 부산에 살 때 45평 그리고 서울 와서 49평 이렇게 됐는데 그게 뭐 저희 아버지가 베이비 부머 세대는 아니시지만 저희 아버지 40년생부터 베이비 부머 세대까지 계속 뭐 밑에 자녀 수가 일단 기본 한 3-4명씩 되다 보니까 계속 소득이 늘어나며 집을 키워갔었잖아요. 집을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면 그래서 큰 집이 계속 모자랐던 거죠. 큰 집이 모자라니까 수요는 계속 큰 집을 사는 수요는 많아지는데 주택은 큰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7년까지 계속 이제 대형 평수가 주도를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 그 말씀 딱 듣고 나니까 야 이제는 대형 평수가 아니라 다시 작은 평수가 시장을 주도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수서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작은 거 27평부터 그렇게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핵심 변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머리수고 이 가구당 머리수가 지금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분당 수지 뭐 이런데 GS건설 자이 브랜드면 되게 로열티가 높잖아요. 그런 부분인데도 50평, 60평, 뭐 70평 이런 아파트는 50평짜리나 30평짜리나 전세 가격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집값 상승률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이고 자꾸만 빠지면 안 되는데 마지막 이 부동산에 대한 좀 제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면 양극화가 심해지잖아요. 양극화가 심해지면 뭐 고물가 고금리를 겪고 나면 항상 이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저 위에 상위 0.1% 1%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2명이기 때문에 작은 집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럭셔리하게 살고 싶으시니까.
예, 그래서 뭐 한남 더힐 이런 데도 보면 수요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예, 그 상위 0.1%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더 좋은 데서 살고 싶어. 그런 부분이 있고, 중간이 이제 많이, 항상 중산층이 많이 무너지게 되는데, 어정쩡한 브랜드, 어정쩡한 지역, 그리고 어정쩡한 평수는 예, 투자를 하시는데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부근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비롯해서 작은 평수 있잖아요. 이 작은 평수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번 부동산 거의 하락에 지금 7부, 8부 뭐 온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동산을 사셔야 되는 분들 계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차 베트남에서 1위 탈환이고요. 앞으로 계속 동남아를 잘 봐야 됩니다. 어제도 강의 자료 하나 만들면서 인구 구조에 대해서 좀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이제는 이렇게 되잖아요. 밑에가 20만 명, 27만 명, 30만 명이 있고 제가 태어났던 해는 100만 명 태어나다 보니까 이 100만 명이 계속 노령화가 이렇게 되는 구조라면 지금 인도 있잖아요. 인도 베트남은 딱 요래요. 예, 요런 모양이라 가지고 동남아 시장은 계속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베트남에서 선전하는 기업 2개를 가져왔습니다. 자, 현대차가 베트남에서 1위 탈환인데 도요타를 제쳤네요. 이야. 동남아 시장에서 이 도요타는 정말 일본 차들, 뭐 일본 차 전체 합쳐서 일본 차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거의 뭐 절대적인 지존의 위치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동남아 뭐 태국부터 필리핀이나 뭐 이래 쭉 가보면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시잖아요. 베트남 포함해서. 근데 현대차가 도요타를 제꼈네요. 그게 현대 기아 합쳐서가 아니네요. 보니까 여기 표에 보니까 베트남 완성차 판매 순위가 현대차가 67,450대, 도요타가 57,400대, 만 대나 차이 나네요. 거기다가 기아가 47,773대, 현대 기아 합치면 10만 대가 넘는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포드가 38,000대고, 5등이 마즈다네요, 마즈다. 마즈다가 베트남에서 선전하고 있네요. 자, 현대차는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액센트 그리고 크레타 등을 앞세워서 점유율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고 2019년부터 줄곧 1위 자리를 유지하던 현대차가 22년 91,115대를 판매한 도요타에 밀려서 2위로 2022년도에 도요타가 1등으로 복귀를 했었다가 다시 바뀐 거네요. 현대차가 지난해 심기 일전하면서 공격적인 현지 마케팅을 강화해서 선두 자리를 다시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현대차가 과거 일본차 텃밭으로 알려진 베트남 시장에 처음 진출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인데 2017년 베트남 탄공그룹과 님빙성의 생산합작법인 HTMV를 세우면서 현지에 진출했었군요. 이곳에서 그랜드, i10, 아반떼, 투싼, 산타페 등을 생산을 했고요. 현대차는 HTMV 출범 2년 만인 2019년 총 79,568대 를 판매하면서 도요타를 꺾고 처음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현대차는 베트남에서 생산 능력과 사후 관리 AS
인프라스트럭처 등을 확대했으며 판매 차종 다변화 등으로 점유율 확대에 힘을 실어왔고요. 무엇보다 현지에서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아서 단기간 내 자동차 시장 최상위권을 차지했다는 분석입니다. 수년간 현지 3위 자리를 지키는 기아는 경쟁력 있는 제품군과 마케팅을 바탕으로 판매 확대에 주력하고 있고요. 기아는 2004년 반제품 조립 CKD 사업을 시작으로 베트남에 진출을 했고요. 현대기아는 올해도 생산 능력 확대, 판매 차종 다변화, 전동화 전원 등을 추진하면서 점유율 확대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도 1위 자리 수성과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전동화 전원 등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현대하고 기아차하고 시총 차이가 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대는 좀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현대차를 직접 안 사시고 현대차 우선주, 현대가 보면 현대차 우선주가 있고 EUB가 있고 사무비까지 있거든요. 보통 요 EUB가 거래가 많이 됩니다. 시총도 4조 정도 되고요. 현대차 EUB가 작년에 얼마 올랐냐면 54% 올랐어요. 확실히 현대차보다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현대차 사무비도 한번 볼까요? 현대차 사무비는 얼마? 사무비는 시총이 2,600억. 그래서 거래가 좀 덜한데 사무비도 54% 올랐습니다. 현대차 EUB 사무비는 주가가 현대차 본주보다는 주가가 훨씬 낮게 싸게 거래되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훨씬 좋게 나오죠. 배당 수익률이. 그래서 현대차 본주는 18만 3천 원인데 현대차 사무비가 10만 8천 원. 그리고 EUB는 11만 원. 그러니까 똑같은 배당을 주더라도 현대차 우선주를 가지고 계신 분은 배당이 DPS가 3,000원, 5,000원, 7,000원 23년 기준으로는 한 11,000원 줄 걸로 분기 배당도 하네요. 분기 배당 뭐 1,500원씩 4번 받으면 6,000원 6,000원인데 그죠? 연말 배당을 많이 주나 봅니다. 네, 마지막 4분기 배당. 아무튼 그 7,000원을 주는데 11,000원으로 예상돼 있으니까 그냥 아예 10,000원으로 하죠. 1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11,000원 나누기 11만 원이면 10%잖아요. 배당을 엄청 받다 보니까. 반면에 현대차는 11,000원 나누기 18만 원 해야 되니까 배당 수익률이 아무래도 뚝 떨어지게 되죠. 네, 4%대 배당. 네, 그런 차이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일단 현대차 전체 시총에서 우선주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다 읽었죠? 네. 자, 그 다음은요. 또 베트남에서 선전하는 기업 하나. 롯데몰 하노이 하플 롯데몰 넉달 새 500만 명이 방문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시장을 선도하는 사업 모델이라고 극찬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가 개점 122일 만에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하노이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98년 롯데그룹이 베트남에 진출한 후 26년 만에 거둔 성과이고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수준 향상과 젊은 층의 쇼핑 수요에도 대규모 복합상업시설이 부재했던 점을 공략한 게 적중했다는 평가입니다. 98년에 진출했었네요. 롯데백화점은 베트남 하노이에 조성한 초대형 상업복합단지인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가 지난해 9월 개점 이후 120일 만에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누적 방문객 수가 500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하노이 전체 인구가
840만 명이네요. 베트남이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9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9천만 명이 지금 넘을 것 같은데, 그거를 감안을 해보면 하노이, 베트남의 수도 인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그죠? 우리는 5,200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서울에 살고 있고, 경기도까지 다 합치면 뭐 2,500만 명 가까이 되니까요. 하노이가 840만 명이군요. 그러면 이 중에서 3명 중 2명이 이곳을 찾은 셈이다. 방문객의 누적 구매 건수는 60만 건에 달합니다. 하노이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호치민이 있고, 그 호치민의 옛날 이름이 사이공이었다가 북베트남이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 사이공의 이름을 갖다가 호치민으로 바꿔버렸죠.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롯데가 베트남판 롯데타운을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쇼핑몰과 마트, 호텔, 아쿠아리움, 영화관을 결합해서 만든 상업복합 단지입니다. 연면적이 10만 7천 평 정도. 와, 10만 평이 넘네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롯데가 동남아시아에서 운영 중인 4개 점포, 베트남 3개점하고 인도네시아에도 하나 있네요. 그 중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신회장이 지난 18일 열린 상반기 VCM Value Creation Meeting. 미팅 이름이 되게 멋있다, 그죠? Value Creation.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미팅입니다. 옛 사장단 회의 이름을 이렇게 바꿨네요. 그래서 시장 선도 사례로 칭찬한 곳이라네요. 신회장이 이렇게 극찬하고 나선 것은 글로벌 유통 공룡들의 격전지로 불리는 베트남에서 거둔 성취가 갖는 상징적 의미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고요. 현재 중국 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한 롯데로서는 베트남에서 이를 대체할 만한 해외 매출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내 인구가 급감하며 국내 유통계열사들의 매출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면서 비교적 젊은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베트남 시장이 롯데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베트남은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인구가 1억 명? 1억 명 넘겼네요. 예전에 베트남을 처음 가본 게 2005년이 아니라 2004년, 2003년 말에서 2004년 12월 말에 호치민을 처음 가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벌써 1억 명 넘겼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32세로 매우 젊은 나라입니다. 부럽습니다. 그죠? 그때는 26세, 27세 이랬던 것 같은데, 실제로 하노이에서는 글로벌 대형 유통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롯데의 경쟁시설로 불릴 만한 쇼핑몰로는 빈컨몰, 로열시티점과 타임스 시티점과 이온몰 하동점, 롱비엔점 등이 있고, 빈컨몰은 베트남의 삼성그룹으로 일컫는 빈그룹이 운영하고 있고, 이온몰은 일본 전국에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최대 유통그룹인 이온그룹이 갖고 있다고 하네요. 매출 1,000억 원을 돌파를 이끈 건 하노이의 젊은 층인데, 롯데는 쇼핑몰에 입점한 233개 브랜드 중에서 40%인 85개 매장을 현지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특화 매장으로 꾸렸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 매출 상위 매장 중 하나인 러쉬는 기존엔 현지에서 구매할 수가 없어서 해외 구매가 활발했던 브랜드로 롯데가 처음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러쉬 주말에 이 교회를 갔다가 이래 나와서 걷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아주
향기가 좋은 가게 앞을 지나가게 돼가지고 이게 뭐지 했더니 예, 러쉬 가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IFC에도 예, 본 것 같습니다. 특히 하노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SNS를 통해서 입소문이 난 게 고객수 증가에 기름을 부었고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SNS인 페이스북에서 롯데 채널의 플로우는 8만 명에 육박했다. 롯데백화점은 앞으로 베트남에 1, 2개 프리미엄 쇼핑몰을 더 출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98년에 베트남에 처음 진출한 데 이어서 현재 19개 계열사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네요. 이번에 문을 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를 포함해서 270개가 넘는 롯데리아 매장과 롯데마트 16개점, 롯데백화점 3개점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롯데는 베트남 남부 호치민에서도 복합단지인 2TM 에코 스마트 시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몇 년 전, 2016년 이때였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대우건설 IR로 하노이를 갔다가 호치민을 가면서 이 웨스트 레이크랑 뭐 스카이 레이크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를 어떻게 개발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그때 보고 왔었습니다. 현장을 보고 나서 몇 명의 매니저들하고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청담어학원이 또 거기 있더라고요. 청담어학원 가서 거기 현지 매니저랑 미팅도 하고 빈그룹도 찾아갔었습니다. 그때 빈그룹도 가가지고 미팅을 좀 했었는데요. 아무튼 우리나라 지금 요즘 베트남도 축구 열풍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우리가 2002년도에 히딩크였다면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님이시죠. 이 박항서 감독님 때문에 2002년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도 이 아시안컵 하면 다른 나라는 안 봐도 이 베트남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신태용 감독님인가? 인도네시아 감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신태용 열풍인가 불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계속 베트남, 인도 이쪽 동남아 관련된 뉴스 있으면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독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AI 칩 설계부터 메모리 공급, 전방위 협의, AI 동맹 뜨나? 아이고 시간이 43분이나 됐네. 자, 삼성 샘 올트만 이번 주 면담을 하고요. 안 하는 게 없는 삼성 반도체, 독보적인 생성형 AI인 오픈 AI, 시너지가 커서 협업이 급물살 기대를 하고 있다네요. AGI 칩 설계, HBM3E 장점, 투자 제한할 가능성이 제기돼. 올트만은 SK와 협업도 거론 중. 오픈 AI 행보 따라서 판이 바뀔 것이다. 예, 요런 내용이네요. 여기 표만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표에 보니까 삼성전자와 오픈 AI의 예상 논의사항, 범용 AI 반도체 생산에 대한 설계 역량 강화하고 HBM도 메모리 반도체 공급하고 AI 반도체 생산 위한 투자 자금. 근데 요 밑에 보니까 우동혁 삼성전자 부사장님이 계신데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2010년에서 13년 인텔 연구원이셨군요. 아키텍트. 그리고 2014년에서 23년까지는 구글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또 활약을 하셨군요. 23년 11월, 작년 11월 달에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스카우트에 오셨군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리처드 호 오픈 AI 하드웨어 부문 책임자 주요 이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19년에서 22년에는 칩스 얼라이언스 이사회 부의장이셨고 그 전에 2014년에서 22년
구글 엔지니어. 그러면 요 우동혁 부사장과 리차드 호, 요 두 분이 구글에 같이 계셨군요. 그리고 22년에서 23년 11월에 라이트 매터 부사장 하다가 작년 11월에 오픈 AI 하드웨어 부문 책임자로 오셨군요. 구글 재직 중에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 TPU, 그리고 비디오 코딩 유닛 VCU 등에서 근무를 했고, 이 우 부사장님도 구글 재직 중에는 TPU 등에서 근무를 했네요. 그러면 뭔가 이 동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네요, 보니까. 네. 특히 이번 면담에는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메모리 사업부와 시스템 LSI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의 주요 경영진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례적으로 이러한 대규모 면담이 이루어진 것은 올트만 CEO가 구성 중인 AI 칩 동맹에 삼성전자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많기 때문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네요. 삼성전자 DS 부문은 오픈 AI가 구성 중인 AI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네, 밑에 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기사는 파운드리 경쟁력 커진다. 빛나는 대만 반도체 ETF. 전 세계 대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올해 최대 42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와 함께 20% 이상 매출 성장을 자신을 한 가운데 TSMC를 대거 담은 ETF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주간 수익률 1위 테마로 대만 ETF가 꼽히는 등 주목도가 커지고 있답니다. 타이거 TSMC 밸류 체인 팩트 세트는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7.59%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TSMC와 공정별 밸류 체인 1위 글로벌 기업의 집중 투자는 ETF군요. TSMC가 비중이 23%로 제일 높고,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장비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국 기업인 KLA가 9%,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 일본 기업인 도쿄 일렉트론도 9% 있고, 지난해 4월에 상장을 했었군요. 상장 이후 이날까지 35.5%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유진 미래세 매니저는 현재 TSMC가 독점 중인 3나노, 5나노 공정의 인공지능 AI향 수요로 올해 매출액이 2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한 점이 수익률에 긍정적이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19%, 하이닉스가 7% 등인 다른 ETF네. 이거는 TSMC가 20, 삼성전자 19, 하이닉스가 7인 코덱스 한국 대만 IT 프리미어 ETF도 지난 일주일간 3.27%로 수익을 냈다고 하네요. 생산 전문 파운드리와 설계 전문 팹릿으로 나뉘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최근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생산 설비의 필요성에 따라 파운드리 기업의 경쟁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ETF, 근데 ETF 매매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너무 거래가 안 되는 ETF가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는 ETF는 호가 공백이 좀 많이 벌어져 있을 수가 있고, 물론 이 LP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자가 이렇게 걸어 놓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매는 할 수 있지만, 좀 큰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매매하실 때 굉장히 좀 세심하게 매매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추운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